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 군과 주한미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먼저 JSA 북한군 귀순 당시 한미 장병이 정확하고 신속히 대응했다고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압도하는 힘의 우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군사무기 개발과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강화에 주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속한 전환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우리 군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해야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군의 한미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환골탈태해 강한 군대로 거듭나라는 주문에 군은 내년을 국방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오찬에 앞서 육해공군 지휘관들은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에 이은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 1년을 대하는 정치권 표정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치사에서도 볼 수 없는 시민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보였던 그런 명예로운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제1야당 대표로 탄핵을 이끌었던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탄핵 100일간이 기록이란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출간 토론회는 동료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탄핵안 가결을, 자유한국당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감기 몸살을 이유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고 탄핵소추에 관한 논평도 생략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입장을 내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275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 동안의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2234건의 문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43건은 인사청탁이나 서류 조작 등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선 특정인이 유리하게 점수를 조작하거나 배점 기준을 바꾼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기관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직접 전달해 특혜 채용을 지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금품을 수수했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또 문서 위변조, 업무 방해 등 위법 사실이 확실시되는 44건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운영된 정부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도 29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와 제보가 많이 들어온 19개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3주간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824개 지방 공공기관과 27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공공기관과 비리 혐의 기관장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요. 김어준, 주진우 무죄 확정.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5년 동안 걸친 사건이에요. 18대 대선 당시에 명예훼손. 또 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는데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근데 정권이 바뀌지 않았었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러네요. 네, 명예훼손이라는 게 애매해요, 사실. 그러네,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박지만이 오촌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1심도 무죄가 났고요. 2심도 무죄가 났는데 결국엔 2심에 대한 대법원의 사실 확인 이런 거거든요. 그 당시 무죄 선고한 이유는 뭡니까?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으며 공표돼서는 안 되는 의문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예.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면은 어떤 의혹 제기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면 그게 사실 관계를 떠나가지고 언론인들의 사명이고 의무다 이렇게 판단해 준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판결이 아까 왜 박근혜 정권이었으면 다를 수 있었다 얘기했던 게 제가 호응했던 게 뭐냐면 제 경우에는 벌금을 제가 실형 받았잖아요. 벌금을 냈잖아요. 그 이유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 기억나시죠? 보도가 났었던 그 사건. 네, 그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걸렸거든요. 정확하게는 김학의 씨가 연루된 거로 추측되는 별장에서의 그룹 섹스 섹스 사건. 마약 처먹고 그룹 섹스 사건. 아이씨. 네, 그다음에 그 국정원도 들어있고 장차관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사회 위력 인사들의 이 사건에서 리트윗을 한번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35명이 200만 원에서 적게는 30만 원까지 벌금을 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사실은 2심에서 판사가 나 이거 판결 못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내가 섹스 비디오를 보고 김학의가 없었다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학의를 음해할 목적으로 있었다라고 리트윗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인데 지금 우리 주진우 김어준의 이 사건을 보면 판사가 정확하게 헌법에 보장되는 기일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론 활동이지 내가 만약에 주진우였었다면 저도 실형이 안 받았겠죠. 기자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거잖아요. 당연히 한 거죠. 네. 네, 명확하게 현실에 맞는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둔 그 의혹 제기를 낙검수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거 걸었었고요. 명예훼손 혐의 이렇게 걸었었고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2011년의 이야기예요.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 때문에 소속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도 포함되어 있는 사건들인데 무죄를 받은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생들 많이 했다. 야, 재판났어. 5년씩 중간에 갈려면. 몇 년이에요 이게. 상고한 지, 그러니까 대법원에 간 지 3년 만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아마 결론은. 지금도 여러 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차라리 다행이죠. 지금 된 게. 네. 그리고요, 그 김어준이 어제요, 지금도 댓글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 뉴스공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실검 계속 1위였어요. 네. 옵션 열기를 검색해봐라. 퍼다 나르다 보니 잘못 퍼날라서 그 텍스트만 복사를 해와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그 기사 같은 거를 이렇게 검색해서 퍼올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중간에 막 걸쳐져 있는 있는 여러 가지 글자들은 다 지우고 내용만 갖고 와야 되는데, 옵션 열기라는 걸 같이 복사해버린 거지.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퍼나르다 보니까 그게 대선 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 최근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옵션 열기라는 건 사실 이런 거잖아요. 기사가 있고 기사에 댓글을 다는데 그 기사가 댓글 달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 뭐 찬반도 누를 수 있고 뭐 등등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중에 하나가 옵션 열기인데 그것까지 같이 복사해서 지금 퍼나리 하고 있다. 그런 부대가 지금도 아직도 있다. 근데 김어준의 이야기는 이런 걸 구분 못할 정도면 인터넷이 좀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행위가 아닐까. 문득 떠오르는 게 이제 어버이연합 이런 느낌도 좀 나고요. 뭐 거기에 하루 종일 실검 1위에 있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계속 한번 검색해보는 거예요. 옵션 열기. 근데 저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시발단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거기 일맥상통한 겁니다. 제가 제 트위터 가면 리스트에 시발단으로 추정되는 126명을 모아놨는데 그들도 똑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저는 이게 이명박이 집중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일부 세력들이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대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조직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게 지금 얘기인 건데 아니면 만약에 이게 조직적이지 않다면 아직도 어두운 PC방에 앉아서 댓글을 달고 있는 해방된지도 모르고 댓글을 달고 있는 시발단 애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국정원이 원세훈이 직접
양민을 데려다가 의식화시켰거든요. 세뇌시켰다고 하죠. 시계도 주고 국가 방공의식도 고취시켜주고 했던 교육들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변 씨가 간니 많이 해서 논쟁이 됐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뇌를 한마디로 쉽게 우리말로 하면 풀어줘야 돼. 예, 진짜로 그렇다니까.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때 니네들이 받았던 세뇌는 이게 아니야 라고 확인 체크를 해주면서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선가는 어느 텔 그룹방에선가는 모여서 야 날르자 그러면 퍼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직도 트위터에서 보면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까는 트윗들이 있어요. 그것도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초단위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집단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때 세뇌시켰던 사람들이 그냥 애로운 늑대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를 국가가 반드시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거기서 플러스, 그러니까 뭐 자기들 소신껏 할 수도 있죠. 뭐 일부는. 근데 저는 이렇게 의심이 보여요. 국정원 공식 조직은 이제 없다라고 보면 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이 사이버 전사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 세력일 가능성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네, 가족들도 새누리당 가족들을 동원해서 주부들 뭐 동원시켜서 댓글 달았잖아요. 가족단들도.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트위터에서도 올라온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정이 한국보수 전국연합이라는 계정인데 이건 16년도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트위터 밑에 옵션 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한 티가 나고요. 힘내세요 유유유유 베스트 댓글 운영 기준 안내 레이어 보기 이렇게 다 복사해서 올라온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들 올라오고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김어준 총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이버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댓글 부대가 활동 중이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고요.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네이버에서 이 옵션 열기 댓글들이 광속으로 지워지고 있어요. 나는 좀 재밌는 의혹을 한번 제기해봐요. 이게 BBK 사건의 핵심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옵셔널 벤처스. 그렇지. 그 옵션이 아닐까. 아, 그럼 이거 누군가 그 안에서 내부 디스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적폐 세력 이런 표현은 너무 좀 광범위하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반개 조직. 이를테면 국정원장은 바뀌었지만 양지의 양후의 무슨 뭐 대표자들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 가장 의심스러운 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 한다고 발표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름에. 이런 방식으로 사이버 전사. 네. 가장 비도덕적인 건 이런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가장 좋은 건 정부 담당자가 직접 댓글 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도 부도덕하지도 않고 불법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어떤 정부의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알리는 거. 의무죠. 네, 의무죠. 네. 내가 기재부 직원인데 무슨 담당자다 이렇게 알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반 국민인 것처럼 위장해서 뭐 정당 관계자도 아니고 일반 국민인데 그게 만약에 또 어떤 알바비를 받는 대상이라고 하면 다 불법이에요. 이런 조작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저는 제발 이런 건 하지 말자고. 아니, 하지 말자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에는 집권 여당에서까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댓글들이 삭제되고 있다라는 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고 여기에 부안대동했던 과거 세뇌시킨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버릇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염려한 건 당에서 달았거나 또는 특정의 공조직에서 달았다면 전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 권력에서 벗어난 국가 권력 내부에 암약한 세력들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거든요. 국정원이 붕괴됐던 이유는 바로 그 영포라인 같은 국가 권력에 벗어나 있는 세력들이 존재했고 그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유화를 해서 청와대까지 움직이게 만들었고 온갖 자살 사건을 유도하고 온갖 마티 사건을 만들어내고 온갖 특수활동비들을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아직도 나는 그들이 다 제거되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판사들이 어쨌든 특검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싹트고 있다. 예. 또는 싹트고 있거나 기존의 적폐 세력들이 국가 권력에 벗어난 세력들이 숨어서 암약하고 있을 거라고 전 봐서 이들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전 반드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야. 구체적으로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볼게요. 특검 박근혜는 블랙리스트의 공범 조윤선도 개입했다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 옵션 열기 개 돼지들에게 또 적폐 꿀꿀이족 한 바가지 떼거지처럼 달려드는 꼬라지. 옵션 열기 개돼지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다음에 박근혜 삼성 갤럭시 어플도 직접 챙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옵션 열기, 치졸한 빨갱이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인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위해 규제를 푼 것도 죄가 되냐? 쓰레기 국민들 빨갱이 치하에서 뱃속에 괴물 기생충 가득 넣고 수령님 외치며 살 날이 멀지 않았다. 아, 이 새끼 한번 보고 싶다. 이게 누가 만든 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18대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댓글 어마어마하게 달아가지고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다 국정원이 지시해서 한 거라고 보면은 그렇죠. 정권은 바뀌었지만 그 세력의 어떤 줄기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어떤 박근혜를 까는 기사, 비판 기사만 나오면 댓글이 뭐가 달렸다고요? 옵션 열기. 이제 다른 걸로 바꿀 겁니다. 옵션 열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들이 연합뉴스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문 대통령 선제 타격으로 전쟁 나는 방식 결단 고용 남모태 12월 6일 저녁 대기사인데 이것이 김호준 총수가 7일 날 방송을 하기 전에는 보면은 작성자 삭제라는 스스로 삭제한 것이 한 1600건이었는데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게 1900건으로 확 늘어버려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지금 트위터에서도 정땡땡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올렸던 게시물들 이것을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삭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삭제한 것들을 보면 이제 옵션 열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게시물로 올라와 있는 트위터리 아니에요. 그 트위터를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어제 하루 종일 실감에 올라오고 트위터에서도 검색어 1위였어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다 문재인 정부의 비난 쏟아내는 건데 옵션 열기, 공무원 수 늘리면 나라 2년 만에 망하고 최저임금 올리면 1년 안에 망한다. 법인세 인상하면 3년 안에 망한다. 그런데 문재인 이 인간은 이 세 개를 모두 같이 한다. 대한민국 끝났다. 이런 식이고요. 근데 그 용어가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70대, 60대 어르신들을 향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술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더 K님의 트윗을 보니까요. 옵션 열기 관련해서 1시간 동안 관련 단어 검색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 향한 비방이었다. 댓글 알바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댓글 부대는 존재한다.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는 트윗 올려주셨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명종님이 얘기한 대로 보면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훌륭한 기사는 댓글을 달거든요. 댓글 달아놓고 기억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찾아 지운다는 얘기는 조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아직은 찻잔의 미풍이라고 하지만 이게 싹을 트기 시작하면요. 안 되거든요. 이 싹을 먼저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조중동과 연계가 되면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라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잔님이 올려주신 정말 이렇게 잔잔한 트윗인데 옵션 열기 써 있으면 댓글 알바다 X. 옵션 열기 써 있는 댓글들을 한꺼번에 삭제한다. 댓글 알바다 O.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그게 문제가 될까봐 삭제하는 것 자체가 조직이 개입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옵션 열기 댓글의 한 기사에서만 1900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엄청나게 지우고 있네요. 근데 사실 옵션 열기가 붙어 있는 것만 댓글 작업을 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사실 수많은 것 중에 그 중에서 지금 발견된 실수한 것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침을 제대로 내려야지. 야, 옵션 열기 복사하지 말고 빼고 해라 이렇게 내려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옵션 열기를 검색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검색은 해보는데 진짜로 검색을 하면 이게 실시간성이기 때문에 옵션 열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옵션 열기가 더 많이 검색되는 바람에 그게 검색이 굉장히 뒤로 밀리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공무원 충원 기사에 1초에 벌레들 댓글이 50개씩 올라오는 거 실시간으로 봤음. 걔네들 옵션 열기 그딴 거 없음. 뇌를 굴리더라고. 1초에 댓글 50개 올라오네 라니까 그 댓글만 찾아서 역다봉 딱 막 찍던데. 그러니까 옵션 열기라고 찍혀 있는 것만 댓글 알바가 아니고 그건 실수의 어떤 한 영역인 거고 나머지는 아직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그게 누가 써준 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오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추석 같은 데는 맘카페, 그 엄마들 카페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사람들이 이 댓글 부대에 조선족을 쓴다라는 강한 의심을 들게 했던 글들이 몇 개씩 발견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차례상을 지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쓰는 글들에 어떻게 글을 쓰냐면 명절 때 쓸 나물이나 고기는 미리 마트에서 사다 놨는데 월병에 들어갈 소재료랑 개화주,
과일 등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시장에 왔는데 시장 물가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도대체 왜 월병을 만드느냐. 개화주가 뭐냐. 우리는 개화주나 월병을 전혀 추석에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원 같은 데서 국정원이 조정해서 댓글 단다. 이런 게 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이 동아일보 그 트위터 동아일보 계정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안철수가 2015년 12월 12일 날 기자회견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라는 것을 본인이 올려요. 트위터에.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 같은 분이 올렸는데 현명한 결단 지지합니다. 앞에 옵션 열기가 있어요. 뭐야?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옛 국정원 쪽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작업을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간질을 하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해야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자유한국당만 있는 건 아니었네 생각해보니까 아주 내가 순진한 거야. 알겠습니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니네.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박노해님의 새벽별의 한 구절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새벽별. 그 새벽별들이 항상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새날 청취자 같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촛불로 만든 정권이 적폐를 청산하고 비상식을 바로잡아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는 KTX 승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계속 뉴스가 시끄러운데요. 그 중에서 노동과 관련된 또 예산안 통과가 있었죠? 네.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완벽하게 잘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원안에서는 12,221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깎여서 9,475명의 공무원이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과연 그러면은 그 깎인 숫자가 어디인가 봤더니 근로감독관 부분, 노동과 또 복지 부분에 공무원이 배당돼야 될 부분이 축소가 됐다고 하네요. 예,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그 원안보다 이제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인원수가 이제 12,221명이었는데 야당이 이제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타협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역시 제 분야이다 보니까 근로감독관 충원 부분이 좀 많이 빠진 게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한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게 깎일 부분이 정말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깎였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야당의 논리는 공무원을 이제 많이 뽑음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에 그 세금 관련한 부담이 간다 이 얘기 있는데요. 그죠. 무조건 돈 많이 드니까 안 된다. 세금 많이 걷는다. 이거 사실 핑계고요. 그렇죠. 아니, 어느 국민이 나 조금 더 위험해도 되고, 나 좀 더 치안에 더 불리해도 되고, 나 부당한 거 좀 당해도 되니까 돈만 아끼면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 원안을 보면 그 노동부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 우리 이제 노동 현장에서 각종 그 민원 사건을 해결하는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한 800명을 포함해서 938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정부안보다 20.2%가 축소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노동부의 그 확충 인력은 25.1%. 더 많이 됐네요. 예, 더 많이 축소가 돼서 703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사실 이 703명이라는 것은 아직도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러니까요. 예,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눠드렸지만, 근로감독관은 현재 법정, 적정 인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2배, 3배로 당장은 못 늘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3배는 올려야, 그래야 현장으로 직접 근로감독관들이 뛰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동부의 이제 사건 때문에 들어가 보면,
근로감독관들이 굉장히 일에 많이 치이고 있어요. 네, 그동안 사실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는데 오히려 근로감독관이 대충 사측이랑 합의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너무 일에 시달리고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일이 많은데 일이 제 시간 안에 빨리 끝내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은 인사평가에 그렇죠. 본인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인사고과에, 미친단 예.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감독관은 어쩔 수 없이 빨리 좀 처리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라고 적용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요. 물론 그런 데에 있어서는 근로감독관이 좀 더 세밀하게 합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이 부족한 면도 분명히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증언은 일단 기본인 거고 그 위에 이제 양적인 확보를 해놓고 그 위에 이제 질적인 향상을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양적인 확보 자체도 굉장히 미진한 쪽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네요. 이 근로감독관은 특히나 노동계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잖아요. 지난 뭐 대선 때도 각 후보별로 어떤 사람은 얼마나 증언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는데 사실 이게 야당 쪽에서도 이 부분을 뭐 서민들 위하고 뭐 월급대인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다 하는 식으로 앞으로 근로감독관 늘리겠다라고 발표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후보들이 근로감독관의 증언을 다 약속했었어요. 특히나 뭐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때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뭐 3,000명, 즉각적으로 3,000명이라는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숫자까지 제시를 했었는데요. 언젠가 3,0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날이 오면 근로감독관들이 진짜 하나하나 사건을 정말 세밀하고 법리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현장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업장의 상황을 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또 정할 수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이 서류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류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원래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준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노동부 사무소에서 그쪽으로 출석하라 해서 사업주 그리고 노동자의 양측의 주장을 듣고 그걸 갖고 판단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실제로 사업장을 가서 보면 굉장히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현재도 상당히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편든다라는 그런 그 피해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조금씩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뭐 첫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씩 더 이제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열악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또 얘기가 있다고요. 네, 현장 공무원들의 이제 그 소리를 담는 게시판이 있어요. 나라일터라고 이제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그 온라인 게시판인데요.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은 다른 부처나 지방직으로 가고 싶다라는 글들이 배치 전환을 다시 해달라라는 그 요청이 많이 쏟아지는데요. 지방직이 더 좋나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앙직은 일이 더 많아요. 아,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공무원들은 좀 놀고 먹는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거는 물론 그런 부류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앙직 쪽으로 갈수록 일은 많고요. 특히나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정말 일이 많아갖고 오죽하면 남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개선지도 과장이 경무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진 사례도 있었어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노동부 지청의 과장이라 하면은 흔히 말하는 5급 사무관이에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그 직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로회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진다. 이럴 정도면 얼마나 일의 양이라든가 또는 일의 스트레스가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철도도 뭐 서울역, 용산역, 사람이 많이 먹고 서울 같은 경우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일이 많잖아요. 네. 워낙 이동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지방의 간이역이나 뭐 작은 역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역 정차 자체가 한 두세 번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러면 사실은 일을 아무리 바쁘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뭐 업무 자체가 적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노동 공무원들이 또 다른 부처나 다른 지방직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단서를 다는 것이 있습니다. 단 노동부는 제외하고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지방이든 뭐 서울이든 노동부는 제외하고. 그렇죠. 예. 거기는 어디 가나 일이 많군요. 예, 그만큼 인기가 없다라는 반증인데요. 나라 일체 전출을 희망한 공무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0명인데요. 근데 실제로 전출을 원하는 노동부 공무원은 훨씬 이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노동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노동 환경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든 개선하고 현장을 실사가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의 노동 환경조차도 그렇죠. 그 열악하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개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와, 그래 나는 이러고 사는데 야 너 이 정도면 야 씨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부 소속들이 워낙에 일이 많고 일 자체에 그 스트레스가 많아요. 또 사람을 대하는 민원인을 대하는 직접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기도 하지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승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진이 왜 어려운가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제일 긴 부처는 법무부로 평균 30.7년. 들어온 지 30년 돼야 9급에서 5급으로 예, 4단계 올라간다 이거고 노동부가 이제 28.4년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그럼 출세 가도를 달리는 부처는 역시 돈 만지는데 아하. 기획재정부 거기가 이쪽이 예, 역시 9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19.3년 20년이 채 안 되면은 이제 최고의 꽃보직으로 간다 이거죠. 역시 이 부처 간의 이 여건이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역시 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돈 만지는 게 최고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한 고시 출신들 있잖아요. 행시. 우리 이제 고시가 이제 행시라고 하는데 이게 5급 사무관 다는 시험이거든요. 이 사무관의 고시 출신의 비중도 제일 노동부가 적어요. 그래서 노동부 본부에서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69명인데 이 중에서 비고시 출신이 장관 포함해서 8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간서의 4급 지청장급의 공무원도 고시 출신이 비고시 출신보다 더 많답니다. 예,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용득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근로감독관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로감독관으로서의 비전도 설계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좀 이해는 잘 안 가요. 승진하기 왜 어렵죠, 이쪽은? 일단은 노동부의 구조 자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승진이 좀 타 부처보다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인사적체가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른 부처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 비중들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일하다가 다른 부처로 가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다른 부처에는 이미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다 인기가 있는 부처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부는 인기가 없는 부처다 보니까 밑에서 수혈이 안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우선 업무 자체가 워낙에 많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면 이제 안 떠나고 네. 밑에서는 어쨌든 그 많은 일들을 해줄 사람들이 계속 충원돼야 되는데 사람은 빠지고.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노동부라는 그 부처를 약간 좀 등한시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획재정 쪽이나 법무 쪽 그리고 보건복지 쪽에는 많은 예산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노동부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그 부처보다는 예산 편성이 좀 적은 편이고 이번에도 봐서 알겠지만 공무원 충원에 있어서 정부 원안보다 20%가 줄어들었는데 노동부는 25%나 줄었다. 이거는 그만큼 노동부에 대한 부처 차별이 얼마나 그렇죠. 오래된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동부 좀 빼줘도 돼. 뭔가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켰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월급 받아가면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전국의 노동자가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1,500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1,5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한 중요한 축이 그렇죠. 거죠. 다른 공무원 늘어서 이제 우리나라 뭐 복지가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좋은 공무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런 것보다도 노동부에서 인력이 충원되면 그 효과가 가장 먼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야당 중에서도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역시도 근로감독관, 해양경찰,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 역학조사관, 소방관, 부사관 이런 충원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래놓고 딴소리야. 나중에 네. 예산안 통과할 때 되니까. 그래놨는데 그 원내대표라는 그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한 명도 충원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메시지까지 냈었던 적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정치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공무원 증원하는 걸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무원 증원을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선 때는 똑같이 다들 약속했어요. 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후보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가 여론이 공무원 증원 특히나 뭐 소방직, 뭐 경찰직 그리고 특히나 대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는 늘려야 된다라는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약을 그런 식으로 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지난 대선 때 그 공약을 보면 경찰 인력을 10,000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은 특히나 17,000명 확대를 공약을 했어요. 물론 공약이 자기가 당선돼야 공약으로서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국민 선언을 했는데 나 당선 안 됐으니까 도로 불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하고 소방직만 해도 27,000명을 증원을 공약해놓고 요번에는 모조리 다 합쳐봤자 10,000명도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땡깡을 부려갖고 결국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좀 그러네요. 누가 언제 국민들 세금 그렇게 아껴달라고 지금 쓸 때는 써야 되는데 누가 그랬는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이 근로감독관 증원을 반대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노동법에 의거해서 사업주의 불합리하고 위법적인 행위를 시정시키고 또 때론 처벌하도록 하는 건데 이 감독관을 늘리지 말자라는 주장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노동 환경을 방치해두자. 거기에 그 찬성하는 행위가 아닐까. 그렇죠. 이것도 약간 친기업적인 그렇죠? 행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친기업적일 뿐만 아니라 법에 반대하는 행위인 거죠. 법 잘 지키자, 법 지킴이를 늘리자고 하는데 그거 늘리지 말자고 한 얘기는 그건 법 지키지 말자라는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근로감독관을 증언하는 것을 막는 자, 반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적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바로 반대하는 사람,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렇죠. 막으려고 하는 자가 법인입니다. 네. 정말 언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 사실 그런 명분으로 축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말하는 그 사람이 세금을 제일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돈 받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오히려 국민한테 해가 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판단되고 뭐 여론을 통해서 이제 감춰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나쁜 정치인들은 좀 골라내고 다음번에는 정말 반드시 떨어뜨리는 그런 정화 작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노동부로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로 넣어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정치 이야기는 수준이 없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르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현님께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주신 G픽처스가 맞아요. 세바시에 나온 영상을 봤습니다. 사실 공감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뉴스가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그런 그 친구의 발언을 들었는데 저희 군하삼촌 정치가 뭐예요가 이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근데 딱히 악플이 안 달리는 거 보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들 많이 해소해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연관된 질문 맞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친절한 뉴스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그 G픽처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G픽처스예요.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국범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청소년들에게 더 뉴스를 친절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영상을 막 만들어내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컵라면 같은 걸 막 먹으면서 먹방이랑 이제 결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무한도전 요즘 왜 안 하는지 알아? 이렇게 시작하는 영상으로 이제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파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 나도 그때 잘 몰랐어. 이러면서 막 자기가 조사한 것들을 막 얘기하고 근데 그게 그렇다지 뭐야. 말도 안 되지 정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자기 감정을 막 담아서 하거든요.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든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세바시에도 나온 거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네. 네. 거기 나오가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뉴스가 더 쉬워야 된다. 더 친절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댓글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달려요.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남이 떠먹여주길 바라면 쓰냐? 이렇게. 근데 배울 기회조차도 사실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친구가 말한 그 어려운 단어들, 뭐 소장파, 강경파, 저도 사실은 쉽게 어디서 내가 배우려고 해도 그럼 정말 물론 알아서 찾아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누군가 좀 편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막 NL, PD 막 이런 거 그쵸? 몰라가지고 막 그쵸? 공부하고 막 이런 시간 있었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런 댓글 달았냐는 거죠. 뉴스가 친절하면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뉴스는 친절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제 이를테면은 그 뉴스 이전에 역사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되냐? 알아서 공부해라. 이 말은 잘못된 거죠. SNS나 이런 상에서 뉴스는 굉장히 많아요. 이슈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근데 뉴스가 너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 중에 어떤 게 뉴스의 가치가 더 있는 건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정말 작아 보이는 이슈가 그 사람한테는 큰 이슈일 수 있잖아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뉴스 이전에 교육이 만약 역사 교육을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관점이 어느 관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역사라는 게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쪽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사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일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도와준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빌붙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만드는 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지배했는데 그 사이에 온갖 못된 짓을 했다. 요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인 거예요. 자기들 가치관, 변명, 쉴드를 집어넣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려고 있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그런 사관으로 바라보면 모든 역사가 다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왜곡되어 있는 그런 식의 시각, 역사를 원래 있는 그대로 아주 언론하고 비슷하죠. 언론도 자기들 감정이랄까 자기들 시각을 집어넣으면 왜곡된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물론 있는 그대로라는 게 쉽진 않겠죠. 어느 쪽을 더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모든 역사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판단까지 하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도 있어요. 어떤 그 역사책을 쓰는 사람이 나는 생각이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교과서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교과서라는 건 예를 들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고 언론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시각을 보여주느라고 사설이라는 걸 쓰죠. 근데 요즘 뉴스는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A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B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자기는 B 관점으로 한번 바라봐. 계속해서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있는 그대로인데 지식도 정보도 뉴스도 시대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지금 포털 한번 보세요.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가 몇 개나 되는지. 그중에 똑같은 거 갖고 하는 뉴스도 있지만 각종 다른 사안들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중에 어떤 게 중요한 뉴스인가 하는 거. 그건 자기가 취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게 아까 말한 국범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하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왜곡되게 만들어놨어요.
특히 일베. 제가 특히 일베들 굉장히 심각하더만요. 일베들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다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뭐 어렵게 막 무슨 식민지 근대화라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전쟁에 동원되기 싫고 죽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침범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왜곡시켰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미개한 국가였어. 자기들 실드겠죠. 미개한 국가였는데 일본이라는 선진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산업화시켜준 거야. 근대화시켜준 거야. 그 논리가 나중에 또다시 등장해요.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박정희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어서 쿠데타를 해서 국민들을 산업화시켰다. 민주주의는 사실 뒤에도 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방송을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반민족적이거나 반인륜적이거나 반윤리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역사적 시각으로 봤을 때 악으로 놓는 게 맞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인권을 뭐 해치거나 등등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일본이 근대화를 시켰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게 어떤 문제냐면은 일본이 아니라도 세계적 조류는 그런 거였으니까 박정희도 똑같아요. 어떤 흐름은 그런 거였는데 나만이 일본만이 박정희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계는 이런 흐름 속에 있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산업화를 시켰는지 근대화를 시켰는지 사실은 그 속에서 독재를 하려고 했던 용도가 아니었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화들, 곡식들, 지하자원들 이걸 수탈해가려는 목적은 아니었는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 있는 그대로 툭 던져놓고 네가 같이 판단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역사 교육이라고 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슈 중심으로 가져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잘하시는 일인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뭔가 뉴스를 해설해주는 그런 방송들이 있다는 게 좀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왜 곽승훈 노무사님이랑 네. 승원이랑 얘기하실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방송에서. 뉴스가 파업을 하면 아, 저 파업해서 지하철 운행 중단됐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가 결론이 돼버리잖아요. 왜 저 사람들 저러는지를 꼭 안 다루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정말 묻고 싶어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닌데 그걸 왜 그랬을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 그래요. 저번에 건설로즈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도에는 간략하게 나옵니다.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 그렇게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 비중을 똑같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중립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 이러이러한 이유로 파업을 하게 됐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위가 좀 격렬해졌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판단은 독자가 하게 만드는 것이 맞아요. 노동자 측 주장은 이것이고 사용자 측 주장은 이것이다. 이런 것도 말 안 해주잖아요. 늘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뭐뭐의 불만을 품은 뭐뭐뭐가 파업을 했는데 그리고 파업을 이렇게 심각하게 했다. 이런 식인 거잖아. 한 줄로 나가고 공격하는 그건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조선일보 같은 부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뉴스의 빈자리를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채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능력. 오, 이거 어떻게 되나요?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 예산정국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과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보기에 이 행동이 능력 있는 행동이었나?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우리가 보기엔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그 행동이 능력이 있는 행동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거랑 좀 연관된 안산의 사건이 있었어요. 안산에서는 세월호 관련 조례 제정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민들 7,000명 정도가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시의회에서 이렇게 상정해가지고 조례로 넣어야 되는데 관련된 이제 시의회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또 뭐 다 반대 눌러가지고 안 됐거든요. 아우 정말 그러게요. 자꾸 이럴수록 국민의당 입지가 되게 중요해지고 진짜 계속 비슷한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무슨 뭐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어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것일까요? 애매하고 힘들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초심으로 가봐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해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1차적인 목표는 상징성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지역구를 만들고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그게 민심의 전당인 국회로 가서 일종의 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의회에서 각종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다 초심을 잃어버렸어. 다는 아니겠죠.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게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투표는 진영, 이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계급 투표가 돼야 됩니다. 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지역구에 살아도 어떤 사람한테는 부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사실상 부자를 위한 정책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원리 원칙으로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내 지역구에 누가 더 많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과 우리 법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은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희 같은 사람들요. 법이 보호를 안 해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실제로 법이 필요한 건 가진 자들이 착취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잘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정말 야만의 시대가 있었다고 칩시다. 군주국가 이전, 훨씬 이전에. 그러면 힘을 가진 자가 원시 시대도 마찬가지고 막 토호 세력이 막 바로 와갖고 나라는 있지만 중앙 집권적인 정치가 안 되던 시절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그랬으니까. 중앙 집권적인 정치하던 그 시기에도 지방의 토호 세력들은 사실 국가처럼 운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최고의 영주 같은 거죠. 영주가 남의 마누라가 예쁘면, 남의 딸이 예쁘면 데려다가 자기 취해버려. 법이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국가 형태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국가 형태가 되면 왕도 마찬가지예요. 군주국가지만 왕도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토호들, 영주급 되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뭔가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규정으로 규칙으로 하자. 사실은 법이라는 게 약자를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왕 입장에서도 이런 룰을 만들어놔야 나라가 뒤집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와 보통 평범한 다수의 약자들이 서로 약속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저는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까 말한 상징성으로 각 지역에서 대표자들이 뽑혀져 올라와요. 근데 아까 초심을 잃었다, 국민들이 마음을 잃었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인 거죠. 내가 왜 이 사람을 뽑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오도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그런 논란이 또 있어요. SOC, 다리 놓고 도로 놓고 하는 그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SOC를 따오면 자기를 위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동네에 비포장 도로가 포장이 됐네. 그거는 이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다 됐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SOC 예산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야, 내가 여기다가 뭘 이렇게 지어줬어. 국회의원이 예산 따와가지고. 그런 선거에 또 이용해 먹기 딱 좋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야. 다리가 새롭게 나지거나 콘크리트 도로가 아스팔트로 멋지게 뚫린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질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불편하지 않았거든. 어느 지역에서 다리가 없어가지고 빙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산골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SOC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어느 정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보였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1세기에. 복지? 빙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겉모양만 갖고 있는 그 사회에 무슨 뭘 놓고 이런 것은 이미 이제 사실 거의 끝나가요. 물론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국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당신들이 참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때도 그랬고 그 이후도 꾸준히 지금까지도 그래오고 있는데 니들은 월급을 적게 받아야 해. 왜냐하면 월급을 적게 받아야 기업들이 살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그 논리를 지금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방식대로 참아왔어요, 국민들이. 근데 지금은 안 참죠. 이건 완전히 사기 같은 거야. 빚쟁이 같은 거예요. 국가가 국민들한테 빚을 진 거예요. 당신들이 조금만 참아주면 국가 발전하고 난 뒤에 당신들에게 제대로 된 걸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으로 고착돼 버린 겁니다. 박정희 때도 그런 노조를 탄압한 이유가 노조의 사람들이 보통 노조 그러면 이제 임금 인상 투쟁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론이 나서가지고 갈라치기를 해요. 귀족 노조네 뭐네 해서 월급 많이 받는데 왜 니들이 빨갱이처럼 파업해가지고 국가 산업을 마비시키냐. 계속 그런 식으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언론이 막 쏟아대니까 국민들이 그래. 노조라는 게 정말 나쁜 거라고라는 인식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뭔가를 하게 되면 자기들 이익에 싸우는 집단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민주노조들은 실제로 자기 임금투쟁 거의 안 했어요. 민주화투쟁을 했지. 우리나라 독재 권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식의 민주화투쟁을 했지.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으니까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뭐뭐네 어쩌네저쩌네도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다 사기꾼들이라고 봐요, 저는. 이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자기 지역구 예산 따오는 걸 제외하고는 잘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법인세 인상이네 뭐네 아동 수당이네 뭐네 하는 것들 다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익들이고 수당이란 말 안 쓰지 말자고 하는 운동도 있어요. 배당이다. 왜 배당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기업은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참아해가지고 수많은 수익들을 만들어놨잖아요. 배당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주주로 참여했죠. 주주로 참여했는데 주식값이 오른 거 제외하고 웬만한 회사들은 배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순 이익을 창출한 것 중에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게 바로 배당인데 국민들이 지금까지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임금 안 올리고 꾸준히 참아왔죠. 그래서 국가와 기업이 수익이 생겼어요. 왜 그거 국민들한테 배당 안 해줬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수당으로 지금은 부르고 있는 건데 그 법인세, 특히 법인세도 뭐 어마어마하게 걷자는 것도 아니야. 정말 초고소득자들만 걷는 거예요. 그것도 반대. 그래서 그것도 후퇴했죠. 등등등 보면 그 모든 정책들이 다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호도하느냐? 나라의 곳간을 뭐 거덜낸다라든지 포퓰리즘으로 앞으로 재정 상태가 마비되게 생겼다라든지 공무원 초급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라고 막 수십 년 동안 들어가야 될 임금을 다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이에요. 이게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다수 국민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뭐 신용은 내죠. 저 사람들 속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들 거짓 선동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 해먹겠다. 잘못 뽑은 거지. 그래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도 탄핵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좀 어서 진짜 이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 사람도 퇴출될 수 있는 이런 법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실습생 제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없애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문제를 다뤘는데 없어진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것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일을 했구나, 우리 정부가. 아, 뭔가 그야말로 뭔가 정부다운 일을 했다라는 느낌이 확 드셨군요. 물론 왜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이거랑은 또 완전 차원이 다른 일인 거예요. 그때는 문제를 완전 덮어버리는 용도로 해경을 해체한 거고 이번에는 그 제도가 잘못된 제도였다는 걸 이제 명백해지는 밝히는 과정을 거친 거죠. 정부가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좋다. 다시 점검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관련된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거. 우리가 많은 조직에 속해 있잖아요. 각자 어떤 친목 모임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근데 그 모임에서도 사실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3명만 있어도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 같은 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질문을 이제 막 어렵게 던지려고 막 꼬는구나. 아니 오랜만에 정말 어려운가? 아 촛불로 바꾼 정부가 한 일이 되게 정말 정부다운 일을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아요. 네, 이상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선창 1호 전복 사건 거기 지금 문제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해경들의 늦장 출동 같은 게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해경 전체가 그게 아니라 수중 구조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그 현장에 실습 나가는 부분 실습을 나가는 학생을 왜 진짜 노동자처럼 부려먹느냐 이거죠. 돈도 얼마 안 주면서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나라 그럼 나라 그러면 여러분 다 떠오르는 게 아마 대부분 비슷할걸요. 대한민국 나라 하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게 지도일 거예요. 전체적인 지도 대한민국의 지도 있잖아요. 근데 나라라고 하는 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내 여행 한번 해보신 분들이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좁다고 느껴지지만 굉장히 넓은 땅이라는 거죠. 각 지역마다 정말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특색 있는 문화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에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이 꽤 많아요. 조금 더 좁혀가지고 공무원 조직이나 어떤 사회적 시스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해경이 뭐 똑같은 짓 하네. 뭐 문재인 정부 다를 게 없네. 해경에 적폐가 있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고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해수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6월 은폐 사건 같은 것도 발생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너 나와 사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공무원으로 취직해서 간부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직위해제시키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어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이러저러한 일이 터지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야 고치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은 명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6월 은폐 사건이 났으니까 진실 은폐 세력으로 의심됐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해경 건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출동이 늦었어. 1시간 넘게 걸렸어. 골든타임은 1시간 안에 도착해야 된다는데. 봤더니 무슨 뭐가 고장나고 막 그래 갖고. 그러면 이제 이걸 계기로 전국에 있는 해경들은 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겠죠. 진짜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폐하면 발전이 없죠. 드러내놓고 아 이것도 적폐했구나라고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이거를 고쳐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정치를 이끌어가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장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및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주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접민주주의 한 형태라고 하는 국민청원도 최근에 이제 조국 수석이 그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건들이 모여서 국민의 뜻이 있게 모이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라면 예를 들어보자고요. 국민청원 같은 게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국민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또는 중요한 사람들이 읽어보고 받아주니까 청원이 더 몰리는 거 아니에요. 청원은 옛날에도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 담당자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 대부분 읽어보신대요. 그거를 인식하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한 뭉뚱기로 보니까 저번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해경이 잘못한 거 결국은 박근혜 책임이라는 인식이 갖고 있으니까 해경 없애버리고 우리는 해경이랑 책임 없어. 해경 나 엄벌했다.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해서 그걸 다 오픈해놓고 잘못된 부분들 시스템들을 바꿔나가자. 이게 그냥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가 워낙 못했고 이게 기본이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죠. 은폐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3, 4년 지났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도 그렇게 잘못이 아닌데 지금 자체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야 시스템이 훨씬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숨길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해서 그걸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나가다 보면 5년 지났을 때는 훨씬 좋아진 국가 시스템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우선은 위에서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좀 더딘다는 느낌이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는 좀 들긴 하지만 왜냐하면 아직 제가 KTX 승무원으로 못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해. 10년도 넘게 기다렸는데 뭐 다 왔어 이제. 아직도 조바심이 나요. 네, 어서 이런 안전 시스템들 특히나 우리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좀 머릿속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데요. 이런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푸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 아쉬워하던 게 엊그제인데 이젠 제법 눈도 내리고 빼박 겨울입니다. 연말 됐으니 송년 모임 많이 하실 텐데요. 추운 날씨를 잊게 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자갈자갈 좋은 시간 만들어봐요. 대선 당시에 명예훼손 또 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는데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근데 정권이 바뀌지 않았었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러네요. 네, 명예훼손이라는 게 애매해요, 사실. 그러네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박지만이 오촌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1심도 무죄가 났고요. 2심도 무죄가 났는데 결국엔 2심에 대한 대법원의 사실 확인 이런 거거든요. 그 당시 무죄 선고한 이유는 뭡니까?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으며 공표돼서는 안 되는 의문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면은 어떤 의혹 제기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면 그게 사실 관계를 떠나가지고 언론인들의 사명이고 의무다 이렇게 판단해 준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판결이 아까 왜 박근혜 정권이었으면 다를 수 있었다 얘기했던 게 제가 호응했던 게 뭐냐면 제 경우에는 벌금을 제가 실형 받았잖아요. 벌금을 냈잖아요. 그 이유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 기억나시죠? 보도가 났었던 그 사건. 네, 그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걸렸거든요.
정확하게는 김학의 씨가 연루된 거로 추측되는 별장에서의 그룹 그룹 섹스 사건. 마약 처먹고 그룹 섹스 사건. 아이씨. 네, 그다음에 그 국정원도 들어있고 장차관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사회 위력 인사들의 이 사건에서 리트윗을 한번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35명이 200만 원에서 적게는 30만 원까지 벌금을 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사실은 2심에서 판사가 나 이거 판결 못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내가 섹스 비디오를 보고 김학의가 없었다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학의를 음해할 목적으로 있었다라고 리트윗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인데 지금 우리 주진우 김어준의 이 사건을 보면 판사가 정확하게 헌법에 보장되는 규율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론 활동이지 내가 만약에 주진우였었다면 저도 실형이 안 받았겠죠. 기자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거잖아요. 당연히 한 거죠. 네. 네, 명확하게 현실에 맞는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둔 그 의혹 제기를 낙검수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거 걸었었고요. 명예훼손 혐의 이렇게 걸었었고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2011년의 이야기예요.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 때문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 여기 이제 사자 명예훼손도 포함되어 있는 사건들인데 무죄를 받은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생들 많이 했다. 야, 자판났어. 5년씩 중간에 이게 몇 갈려면 년이에요 이게. 상고한 지 그러니까 대법원에 간 지 3년 만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 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차라리 다행이죠. 지금 된 게. 예. 그리고요, 그 김어준이 어제요, 지금도 댓글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 뉴스공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실검 계속 1위였어요. 네. 옵션 열기를 검색해봐라. 퍼다 나르다 보니 잘못 퍼날라서 그 텍스트만 복사를 해와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그 기사 같은 거를 이렇게 검색해서 퍼올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중간에 막 걸쳐져 있는 있는 여러 가지 글자들은 다 지우고 내용만 갖고 와야 되는데, 옵션 열기라는 걸 같이 복사해버린 거지.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퍼나르다 보니까 그게 대선 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 최근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옵션 열기라는 건 사실 이런 거잖아요. 기사가 있고 기사에 댓글을 다는데 그 기사에 댓글 달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 뭐 찬반도 누를 수 있고 뭐 등등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중에 하나가 옵션 열기인데 그것까지 같이 복사해서 지금 퍼나리 하고 있다. 그런 부대가 지금도 아직도 있다. 근데 김어준의 이야기는 이런 걸 구분 못할 정도면 인터넷이 좀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행위가 아닐까. 문득 떠오르는 게 이제 어버이연합 이런 느낌도 좀 나고요. 뭐 거기에 하루 종일 실검 1위에 있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계속 한번 검색해보는 거예요. 옵션 열기. 근데 저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시발단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거기는 일맥상통한 겁니다. 제가 제 트위터 가면 리스트에 시발단으로 추정되는 126명을 모아놨는데 그들이 또 똑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저는 이게 이명박이 집중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일부 세력들이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대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조직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게 지금 얘기인 건데 아니면 만약에 이게 조직적이지 않다면 아직도 어두운 PC방에 앉아서 댓글을 달고 있는 해방된지도 모르고 댓글을 달고 있는 시발단 애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국정원이 원세훈이 직접 양민을 데려다가 의식화시켰거든요. 세뇌시켰다고 하죠. 시계도 주고 국가 방공의식도 고취시켜주고 했던 교육들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변 씨가 간니 많이 해서 논쟁이 됐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뇌를 한마디로 쉽게 우리말로 하면 풀어줘야 돼. 예, 진짜로 그렇다니까.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때 니네들이 받았던 세뇌는 이게 아니야 라고 확인 체크를 해주면서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선가는 어느 텔 그룹방에선가는 모여서 야 날르자 그러면 퍼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직도 트위터에서 보면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까는 트윗들이 있어요. 그것도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초단위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집단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때 세뇌시켰던 사람들이 그냥 애로운 늑대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를 국가가 반드시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거기서 플러스, 그러니까 뭐 자기들 소신껏 할 수도 있죠. 뭐 일부는 근데 저는 이렇게 의심이 봐요. 국정원 공식 조직은 이제 없다라고 보면
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이 사이버 전사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 세력일 가능성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네, 가족들도 새누리당 가족들을 동원해서 주부들 뭐 동원시켜서 댓글 달았잖아요. 가족단들도.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트위터에서도 올라온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정이 한국보수 전국연합이라는 계정인데 이건 16년도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트위터 밑에 옵션 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한 티가 나고요. 힘내세요 유유유유 베스트 댓글 운영 기준 안내 레이어 보기 이렇게 다 복사해서 올라온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들 올라오고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김어준 총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이버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댓글 부대가 활동 중이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고요.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네이버에서 이 옵션 열기 댓글들이 광속으로 지워지고 있어요. 나는 좀 재밌는 의혹을 한번 제기해봐요. 이게 BBK 사건의 핵심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옵셔널 벤처스. 그렇지. 그 옵션이 아닐까. 아, 그럼 이거 누군가 그 안에서 내부 디스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적폐 세력 이런 표현은 너무 좀 광범위하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반개 조직. 이를테면 국정원장은 바뀌었지만 양지의 양우의 무슨 뭐 대표자들이 이런 사람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 가장 의심스러운 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름에. 이런 방식으로 사이버 전사. 네. 가장 비도덕적인 건 이런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가장 좋은 건 정부 담당자가 직접 댓글 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도 부도덕하지도 않고 불법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어떤 정부의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알리는 거. 의무죠. 네, 의무죠. 네. 내가 기재부 직원인데 무슨 담당자다 이렇게 알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반 국민인 것처럼 위장해서 뭐 정당 관계자도 아니고 일반 국민인데 그게 만약에 또 어떤 알바비를 받는 대상이라 그러면 다 불법이에요. 이런 조작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저는 제발 이런 걸 하지 말자고. 아니, 하지 말자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에는 집권 여당에서까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댓글들이 삭제되고 있다라는 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고 여기에 부안대동했던 과거 세뇌시킨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버릇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염려한 건 당에서 달았거나 또는 특정의 공조직에서 달았다면 전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 권력에서 벗어난 국가 권력 내부에 암약한 세력들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거든요. 국정원이 붕괴됐던 이유 이렇게 내려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옵션 열기를 검색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검색은 해보는데 진짜로 검색을 하면 이게 실시간성이기 때문에 옵션 열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옵션 열기가 더 많이 검색되는 바람에 그게 검색이 굉장히 뒤로 밀리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공무원 충원 기사에 1초에 벌레들 댓글이 50개씩 올라오는 거 실시간으로 봤음. 걔네들 옵션 열기 그딴 거 없음. 뇌를 굴리더라고. 1초에 댓글 50개 올라오네 라니까 그 댓글만 찾아서 역다봉 딱 막 찍던데. 그러니까 옵션 열기라고 찍혀 있는 것만 댓글 알바가 아니고 그건 실수의 어떤 한 영역인 거고 나머지는 아직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그게 누가 써준 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오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추석 같은 데는 맘카페, 그 엄마들 카페 같은 데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사람들이 이 댓글 부대에 조선족을 쓴다라는 강한 의심을 들게 했던 글들이 몇 개씩 발견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차례상을 지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쓰는 글들에 어떻게 글을 쓰냐면 명절 때 쓸 나물이나 고기는 미리 마트에서 사다 놨는데 월병에 들어갈 소재료랑 개화주, 과일 등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시장에 왔는데 시장 물가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도대체 왜 월병을 만드느냐. 개화주가 뭐냐. 우리는 개화주나 월병을 전혀 추석에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원 같은 데서 국정원이 조정해서 댓글 단다. 이런 게 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이 동아일보, 그 트위터 동아일보 계정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안철수가 2015년 12월 12일 날 기자회견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라는 것을 본인이 올려요. 트위터에.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 같은 분이 올렸는데 현명한 결단 지지합니다. 앞에 옵션 열기가 있어요. 뭐야?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옛 국정원 쪽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작업을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간질을 하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해야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자유한국당만 있는 건 아니었네 생각해보니까 아주 내가 순진한 거야. 알겠습니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니네.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박노해님의 새벽별의 한 구절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새벽별. 그 새벽별들이 항상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새날 청취자 같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촛불로 만든 정권이 적폐를 청산하고 비상식을 바로잡아 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는 KTX 승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계속 뉴스가 시끄러운데요. 그 중에서 노동과 관련된 또 예산안 통과가 있었죠? 네.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완벽하게 잘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원안에서는 12,221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깎여서 9,475명의 공무원이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과연 그러면은 그 깎인 숫자가 어디인가 봤더니 근로감독관 부분, 노동과 또 복지 부분에 공무원이 배당돼야 될 부분이 축소가 됐다고 하네요. 예,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그 원안보다 이제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인원수가 이제 12,221명이었는데 야당이 이제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타협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역시 제 분야이다 보니까 근로감독관 충원 부분이 좀 많이 빠진 게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한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 군과 주한미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먼저 JSA 북한군 귀순 당시 한미 장병이 정확하고 신속히 대응했다고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압도하는 힘의 우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군사무기 개발과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강화에 주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속한 전환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우리 군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해야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군의 한미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환골탈태해 강한 군대로 거듭나라는 주문에 군은 내년을 국방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오찬에 앞서 육해공군 지휘관들은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에 이은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 1년을 대하는 정치권 표정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치사에서도 볼 수 없는 시민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보였던 그런 명예로운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제1야당 대표로 탄핵을 이끌었던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탄핵 100일간이 기록이란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출간 토론회는 동료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탄핵안 가결을
자유한국당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감기 몸살을 이유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고 탄핵소추에 관한 논평도 생략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입장을 내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275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 동안의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2,234건의 문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43건은 인사청탁이나 서류 조작 등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선 특정인이 유리하게 점수를 조작하거나 배점 기준을 바꾼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기관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직접 전달해 특혜 채용을 지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금품을 수수했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또 문서 위변조, 업무 방해 등 위법 사실이 확실시되는 44건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운영된 정부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도 29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와 제보가 많이 들어온 19개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3주간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824개 지방 공공기관과 27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공공기관과 비리 혐의 기관장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박근혜 5촌살인 사건,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요. 김어준, 주진우 무죄 확정.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5년 동안 걸친 사건이에요. 18대는 바로 그 영포라인 같은 국가 권력에 벗어나 있는 세력들이 존재했고 그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유화를 해서 청와대까지 움직이게 만들었고 온갖 자살 사건을 유도하고 온갖 마티 사건을 만들어내고 온갖 특수활동비들을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아직도 나는 그들이 다 제거되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판사들이 어쨌든 특검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싹트고 있다. 예. 또는 싹트고 있거나 기존의 적폐 세력들이 국가 권력에 벗어난 세력들이 숨어서 암약하고 있을 거라고 좀 봐서 이들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전 반드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야. 구체적으로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볼게요. 특검 박근혜는 블랙리스트의 공범, 조윤선도 개입했다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 옵션 열기, 개 돼지들에게 또 적폐 꿀꿀이족 한 바가지 떼거지처럼 달려드는 꼬라지. 옵션 열기 개돼지들에게. 굉장히 재밌는. 다음에 박근혜 삼성 갤럭시 어플도 직접 챙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옵션 열기, 치졸한 빨갱이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인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위해 규제를 푼 것도 죄가 되냐? 쓰레기 국민들 빨갱이 치아에서 뱃속에 괴물기생충 가득 넣고 수령님 외치며 살 날이 멀지 않았다. 아, 이 새끼 한번 보고 싶다. 이게 누가 만드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18대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댓글 어마어마하게 달아가지고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다 국정원이 지시해서 한 거라고 보면은. 그렇죠. 정권은 바뀌었지만 그 세력의 어떤 줄기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어떤 박근혜를 까는 기사, 비판 기사만 나오면 댓글이 뭐가 달렸다고요? 옵션 열기. 이제 다른 걸로 바꿀 겁니다. 옵션 열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들이 연합뉴스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문 대통령 선제 타격으로 전쟁 나는 방식 결단코 용납 못해. 12월 6일 저녁 때 기사인데 이것이 김어준 총수가 7일 날 방송을 하기 전에는 보면은 작성자 삭제라는 스스로 삭제한 것이 한 1600건이었는데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게 1900건으로 확 늘어버려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지금 트위터에서도 정땡땡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올렸던 게시물들 이것을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삭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삭제한 것들을 보면 이제 옵션 열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게시물로 올라와 있는 트위터리 아니에요. 그 트위터를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어제 하루 종일 실감에 올라오고 트위터에서도 검색어 1위였어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다 문재인 정부의 비난 쏟아내는 건데 옵션 열기, 공무원 수 늘리면 나라 2년 만에 망하고 최저임금 올리면 1년 안에 망한다.
법인세 인상하면 3년 안에 망한다. 그런데 문재인 이 인간은 이 세 개를 모두 같이 한다. 대한민국 끝났다. 이런 식이고요. 근데 그 용어가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70대, 60대 어르신들을 향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술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더 K님의 트윗을 보니까요. 옵션 열기 관련해서 1시간 동안 관련 단어 검색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 향한 비방이었다. 댓글 알바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댓글 부대는 존재한다.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는 트윗 올려주셨네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명종님이 얘기한 대로 보면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훌륭한 기사는 댓글을 달거든요. 댓글 달아놓고 기억해요? 못합니다. 그래 찾아 지운다는 얘기는 조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아직은 찻잔의 미풍이라고 하지만 이게 싹을 트기 시작하면요 안 되거든요. 이 싹을 먼저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조중동과 연계가 되면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라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잔님이 올려주신 정말 이렇게 잔잔한 트윗인데 옵션 열기 써 있으면 댓글 알바다 X. 옵션 열기 써 있는 댓글들을 한꺼번에 삭제한다. 댓글 알바다 O.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그게 문제가 될까봐 삭제하는 것 자체가 조직이 개입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옵션 열기 댓글의 한 기사에서만 1,900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엄청나게 지우고 있네요. 근데 사실 옵션 열기가 붙어 있는 것만 댓글 작업을 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사실 수많은 것 중에 그 중에서 지금 발견된 실수한 것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침을 제대로 내야 야 옵션 열기 복사하지 말고 빼고 해라.